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면 결국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은 주 50시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장 근로시간 유연화를 주장해온 재계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지적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이 개편안 자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일하는 엄마 아빠들 역시 69시간제는 반육아적인 정책이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삶의 질과 연관된 매우 중대한 문제죠. 심사숙고해야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3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현장 ERP도 얼마에요?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가입비 부가세 별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 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1부에서 임미애 위원장 만나보죠.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봄철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잠시 후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의 이필희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죠. 네, 그러네요. 이게 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가지고. 예. 자, 오늘 가장 큰 뉴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했는데 12년 만이라고 하네요. 한일 정상회담이. 네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방일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제가 좀 뜻밖이었던 거는 이번에 기간은 좀 짧았지만 공동 기자회견 내지는 공동 선언 이런 것 정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우리 양국 간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뭐 그게 안 되면은 뭐 공동 선언문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문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게 준비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 사전에 의제 자체를 조율하지 않았고
원래는 가기 전에 의제도 조율하고 공동선언에 담길 내용도 다 정리하고 문구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검토를 하는데 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그냥 방문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준비 없이 이렇게 급하게 일본을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방문인 것 같습니다. 공동선언은 안 한다고 보도가 됐고 공동기자회견은 한다는 말도 좀 들리는 것 공동 같아서. 기자회견이 아니고 예. 각자 하는 거죠. 각자 기자회견. 예. 같이 예.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요? 같이 하지 않고 따로. 따로. 네. 예.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준비가 안 된 이런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평을 해 주셨고 자, 그리고요. 이게 어제였나요?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 내용이 방대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9면. 네. 신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렇게 신문 한 면 넘기잖아요. 네. 거기 9면을 차지했다고요. 네. 이 회담. 그러니까 이 인터뷰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와 함께 9면이 다뤄졌다는데 내용이. 예. 혹시 우리나라 국내 기자하고 언론사하고 이렇게 9면에 걸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엔 한 번도 없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언제 멈춰졌죠? 그때 이후로 아예 그 인터뷰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일본 기자들하고 이렇게 좀 속내를 다 허심탄회하게 터놓을 정도였으면 네. 국내 기자들하고도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돼서 뭐 9면이 아니라 한 4, 5면에 걸쳐서라도 그렇죠.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어야지요. 맞습니다. 예. 자, 뭐 양은 양이고, 근데 그 내용이요 보면은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네. 이거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왜 구상권 청구도 문제되지 않을 거다. 뭐 예, 그런 그러니까 내용도 좀 이게 있는 것 같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구상권 청구는 예.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신 갚아준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네, 예. 기업이 청구하는 게 구상권인데 그거를 대통령이 하라 마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각각의 권한이 독립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결정 권한을 뒤집는 일을 행정부 수반이 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네. 구상권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못을 박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건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네. 아닌가. 우리가 저 외교 관계에서는 뭐 오늘 인터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외교는 무조건 좀 모호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네.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모호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해버렸다 이런 얘기도. 예.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는 그런 방송도 좀 있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의 그 반경 능력 보유를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이게 대통령이. 예, 적기지 이거는 뭐. 공격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걸 보면 네. 당신들이 그런 걱정을 할 만하고 그래서 이 당신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쏟아지는 미사일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이게 결국은 이 미사일이 한반도의 영해와 영토를 영공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는 뉘앙스로 비춰지거든요. 그렇게도 들려요, 네. 사실. 예.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해 기사에 댓글이 달린 거에 보면은 예. 독도 공동 사용하자라는 것을 선언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일반 이 국민들은 이게 대통령이 이게 외교적인 언사에 있어서 아까 뭐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외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는데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아직도 검사인 줄 아는 것 같다. 본인이 딱 단정 짓고 뭔가를 요구하면 그게 탁탁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거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반경 능력 보유라는 말 자체가 지금 뭐 네. 현실적으로 봐서 뭐 북한을 향한 거니까. 예, 근데 만약 이거 북한, 예. 일본 헌법에도 위반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예.
자위권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는 하나 만약에 그러한 그 반격 능력,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과 충분하게 협의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전제로 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할 말은 좀 탁탁 좀 명료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우리가 할 말을 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 지울 수가 없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일본에 대한 첫인상을 물어봤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보고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은 뭐 사실 우리가 뭐 첫 인사할 때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인사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해가 좀 가요. 뭐 일본 아름다웠다. 근데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이게 사실 일본 하면은 우리가 뭐 역사 왜곡 문제로 그렇게 다퉈왔는데 수십 년간. 그렇죠. 일본인들이 정직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윤 대통령이 부친을 따라서 일본에 거주했던 어렸을 때 살았던 시절이 있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시 일본은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이었고 거리도 깨끗했고 주민들은 친절했고 그리고 내 기억에 정직했다라는 그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아, 그때 당시 어렸을 때 기억. 예.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다라는 발언을 호의를 표시하는 말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일본이 지금 자신이 역사에서 취했던 그런 그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노력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본 국민들한테 일본 정권에게 당신들 정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거는 호의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 언어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낌이 뭐였냐면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부끄럽다. 예. 당신들은 선진국이었고 옛날부터 선진국이었고 옛날부터 친절했고 거리도 아름다웠고 뭐 정직하고 약간 우리 스스로가 굴종적인 자세를 대통령이 몸으로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있나?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애 의원의 이 지적에.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 정말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권에서 그 하야시 외무상인가요? 그 사람은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 정직하다. 아무리 뭐 과거 회상이라 그래도 이런 말을 그런 속으로 갖고 있어도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러다가 정말 독도 내놔라 할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그러니까 독도 공동 사용을 승인하는 이 공동선언이 나올까봐 겁난다라는 이번에. 젊은 층에서의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외국에 나갈 때 이게 번번이 이제 말로 빚어지는 사건 사고가 외국에 나갔을 때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외교 언어를 좀 배우셔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남아있는 4년의 기간 동안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외교를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돈가스 오므라이스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저 이거 보면서 이거 대통령이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네, 우리 대통령이 본인의 식성이 지난번에 일본에서 이 일본의 관계자가 방문을 했을 때 일본에 오므라이스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했더니 요새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식성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좋지만 이게 외교에서 먹는다. 대접받는다 이런 거는 사실 이건 다 모두 다 외교적인 메시지잖아요. 다 의미가 있고 그렇죠. 하나하나가. 옛날에 독도새우 올린 것 때문에도 막 이게 말이 많았었는데. 그쪽 일본 측에서 좀 항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독도새우 올렸다고. 그래서 이게
모든 음식이든 의전이든 이게 다 메시지인데 네. 본인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그래도 거기 갔으면 좋아하면 나중에 공식 일정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오므라이스를 드시면 되지. 그거를 메뉴로 요구를 할 때 그 본인은 그것이 소탈함을 윤석열 다음 소탈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랬을지는 모르나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당신의 행위를 좀 한번 돌아봐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은 좀 부끄럽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일본의, 이 얘기는 좀 넘어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차피 뭐, 오늘, 내일 한일 네. 정상회담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정도는 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빈 반컵을 뭘로 채워야 할 것이냐. 우리가 반컵 채워줬으니까 일본도 채워줘야 될 텐데, 뭘 우리가 얻어와야 되냐. 뭐, 좀 짚어주신다면요. 얻은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재까지는 사실 없지만 걱정은 예. 이게 우리가 3년 전인가요?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무역 제재 들어오면서 소부장에 대한 수출 규제 들어갔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좀 혼란스러웠고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소부장에 대한 집중 투자가 정부 정책으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오늘 아침에 그 소부장 관계된 기업의 예, 예.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미 산업 생태계가 이미 또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이 요구한 건 이거거든요. WTO에 제소한 거 취하해라. 이거 요구했고 우리는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수출 규제 해소했죠. 네.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 관련 주가 예,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예.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제1호 세일즈맨이라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거 뭐 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WTO 제소 취하할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취하할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사실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명백하게 그 책임이 일본에 있었고 이게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이 물어야 될 그 배상액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였는데. 또 그런 게 있군요. 네네. 배상금이. 네. 예. 요거 그 관련된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일본은 아마 이거 취하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취하 요구를 했고 우리가 취하를 한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그 빈 물컵의 반 잔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이 모두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하나 기대한다면 예. 이만큼 다 내줬으니 니네도 양심 있으면 뭐라도 자발적으로 이 물잔의 반컵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좀 스스로 알아서 챙겨봐라라는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있을까요? 뭐 과거를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 뭐 독도 영유권 주장 이제 중단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뭐 오염수 방류 멈출 것 같지도 않고 뭘 얻을 수 있을지 뭐 내일이면 뭐 판가름 나겠죠. 내일 이 시간쯤 되면. 내일 돌아오실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일본의 예. 수상이 뭔 얘기하는지 이거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벌써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주 69시간 노동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이것도 논란이 많은데.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게 그동안 노동계에서 굉장히 반발했었잖아요. 예. 대통령은 칼퇴근하는데 국민들은 이러다 과로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예. 실제로 양대 노총에 조직된 노동자가 200만 명이라 그래요. 네. 근데 200만 명이 반대 목소리를 냈을 때는 정부가 그 MZ 세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저께 실제로 20, 30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수치가 낮았다는 거예요. 10%대로. 오히려 젊은 세대 20, 30, 40대, 50대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반대 의견은 네네. 훨씬 많았습니다. 60, 70대에서만 높았고 그렇죠. 찬성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격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20, 30대의 지지율을 가져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정책에서 69시간 노동 문제가 젊은 세대의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전격적으로 후퇴한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 69시간 노동, 이 노동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뭐 만 5세 입학인가요? 네, 그것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너무 전격적으로 확 내던져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을 또 의식을 하고 또 전격적으로 취하하고 밑에 대통령실 관계자들 뭐 내각 장관들 혼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를 할 때 이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하고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요즘 왜 뇌피셜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 떠오르는 생각,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그냥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이게 옳은 정책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이 정책을 방어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아무도 이 정책을 방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내다 보니까 뭐 사용자 측, 노동자 측 다 지금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던데요.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가 걱정이죠. 대체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로운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이필희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필희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해마다 봄철이 되면 이제 미세먼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왜 이렇게 봄철만 되면 기승을 부릴까? 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고 인위적 발생원은 발전소, 사업장, 자동차, 선박, 건설 장비, 도로 제비산 먼지, 건설 공사 현장, 산불, 농업 잔재물 소각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차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외에도 배출원에서 발생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황산염이나 질산염과 같은 입자상 물질로 전환되어 2차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네. 봄철에 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대기 정체와 더불어 연소 소모량이 늘고 식물의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여
건조한 대기로 인한 산불 발생, 농촌 지역 영농 부산물 소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연료 소모량도 늘어나고 꽃가루에다가 산불 또 영농 부산물 소각 등등. 그리고 우리도 뭐 느끼지만 바람이 없는 날은 미세먼지가 더 심하고 바람이 좀 강하면 미세먼지가 좀 없어지고 이런 것도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정체도 한 원인이 되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를 풀고 생산 기지를 다시 가동하면서 뭐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게 심해져서 우리나라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3대 요인이 있는데 네. 국내 요인, 국외 요인, 기상 요인이 있습니다. 네. 국내 요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고 제철업, 시멘트업 등에서 배출이 많습니다. 네. 기상 요인으로는 지면 냉각과 찬 기상의 정체로 대기 역전층이 형성되어 대기 정체가 발생하기 쉽고 또한 강수량이 적어 세정 효과가 약해집니다. 국외 유입의 경우 주변국에서 미세먼지가 이동하여 국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기오염 원인 중에 미세먼지의 30에서 50%가 중국 유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30에서 50% 정도까지 중국에서 온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지난해 왜 그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장이 가동이 많이 중단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좀 덜했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올봄 우리 지역 미세먼지 상황 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올봄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해서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좀 자주 발생할 것 같다. 예. 자, 경상북도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경북도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감시 강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영농 폐기물, 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등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해 왔으며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에는 이를 보다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지방환경청, 민간 합동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 밀집된 산업단지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 가동률 단축과 약품을 투입해 방지 시설의 효율을 증대하고 광급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단축하고 살수량 증대, 비산물질 발생 방지 덮개 설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 주변 집중 관리 도로에 대해서도 노면 청소차 등을 이용한 도로변 청소를 하루 2, 3회까지 확대 운행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며 지자체 합동 점검단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비상저감 조치 발령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상저감 장치, 비상저감 조치 이게 무엇이고 또 어떤 경우에 발령이 되는 건가요? 네,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간 중에 특히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게 됩니다. 네. 그 발령 기준은 당일 0시에서 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고 네. 내일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과 예보인 경우 그리고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과 예보인 경우 또 하나는 내일 7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과 예보인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해당돼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발령이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겁니까? 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유관기관으로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다는 재난 문자 등을 발송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한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5등급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그 가열시설, 분쇄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의무적으로 가동시간 변경, 조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합니다. 공공 및 민간 사업장이 비상저감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특별 점검도 시행하며 노면 청소차,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도로 청소도 강화합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재난 문자 발송, 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은 2부제 시행, 또 5등급 차량 운행 정지 등등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군요. 자, 질문을 조금 하나 좀 건너뛰어서 경상북도에서는 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경북도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 수소차, 전용가스 버스 등을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수소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대 3,250만 원을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매연 배출이 많은 4,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4등급은 최대 400만 원, 5등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지게차, 굴삭기 등의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할 때 최대 373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한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할 때 소요 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불가피하게 외출하게 되었을 때 버스 정류장 등의 도시 미세먼지 안심 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현황을 측정하는 대기 환경 측정망을 구축하고 역이나 관광지 등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상태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파랑, 초록, 노랑, 빨강색으로 표시하여 현재의 미세먼지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뭐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 뭐 당부 말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최근 날씨가 풀리고 포근한 봄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과 등산을 하시는데 날이 매우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은 재산 및 인명 피해는 물론 미세먼지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쪼록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폐기물을 절대로 태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단속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산불 조심하자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아까 낮에 상주 외남면인가요? 여기서 또 산불이 나서 뭐 산불 대응 2단계 발령됐다는 그 뉴스도 나왔던데 정말 산불 특히나 봄철엔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이필희 주무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분석해 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서울에 잘 도착하셨어요? 아, 네. 양해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네, 원래 1부에 만나봐야 되는데 예, 이동 중에 전화가 잘 끊겨서 일부러 2부로 옮겼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오늘까지만 좀 하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는지 좀 충격에서 벗어나셨는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일주일. 네. 이제 저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예.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무대 이번에 데뷔하는 거였는데, 네. 그래도, 사실 저한테 이런저런 뭐 충고나 조언을 빙자한, 글쎄요, 뭐 회유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회유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것도 뻔하죠. 뭐 이준석 전 대표 쳐내라. 뭐 우리 쪽으로 와라. 뭐 그렇죠. 뭐 아니면 지금이라도 윤핵관 이런 얘기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유화적으로 가야 된다. 뭐 많은 말씀들 있으셨는데 네. 뭐 낙선해놓고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꾸준히 나름대로 일관된 스탠스를 지키면서 평정심을 갖고 선거 치러낸 것만 해도 뭐 뿌듯한 그런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비록 3위에 그쳤지만 마음속에 1등으로 여기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런 거 약간 슬픈 멘트인데요, 전형적으로. 네. 아니요. 좋게 받아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는데 이 표심의 의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원들이 과반을 넘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찌됐든 간에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 후보였다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그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뭐 그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예. 계란으로 바위를 좀 세게 칠 것 같긴 한 게 사실은 저와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를 합치면 40% 정도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황교안 후보가 얻은 표까지 합친다면 한 47%가 됩니다. 예. 한다면 이게 지금 대세를 그대로 따라갔을 때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과연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내지는 당이 이게 건강한 방향이냐 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한 47%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47%의 당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좀 걱정 어린 눈길로 보셨던 국민들을 어떻게 잘 저희가 포용해 나가느냐 그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이번에 크게 봐서 비윤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40% 이상, 뭐 47%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번에 그 왜 주호영 원내대표 그때 선거 때도 한 40%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의원들 비윤표가? 제 기억에 그랬는데. 예. 그렇죠. 그때도 원내대표 선거 때도 이게 이제 당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만 너무 달려가면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우리 국정 지지도나 우리 당 지지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개혁 경쟁, 혁신 경쟁 같은 것을 해나갈까 여러 과제가 남은 전당대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연포탕을 강조했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자, 그래서 이제 선거 후에 안철수, 황교안 전 후보 만남을 가졌는데 하기야 뭐 만나기만 하고 인사하고 뭐 당직과 관련해서 뭐 의견 줄 이런 건 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 천하람 변호사와는 만남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천 변호사가 안 만나는 걸로 거절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제가 거절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유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보. 왜요? 왜 유보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황교안 두 분과 만났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플러스가 있었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기현 대표께서는 연포탕을 강조하고 계시지만은, 다른 최고위원분들은 거의 천하람이 같은 사람들 영구 추방해야 된다, 훌리건이다, 대리인에 불과하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또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요새는 안철수는 살려주는데 이준석은 제거해야 되고, 이게 이 연대 포용 탕평과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들이 막 난무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표 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주변인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선거 치르고 아직 그 흥분이 좀 가라앉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최고위원들도 좀 차분해지고 좀 그 지도부 내에서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만나는 것이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직 인선이 있었잖아요. 뭐 부총장도 뽑고 등등 지명직 최고위원도 뽑고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계를 떠난 지 오래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정치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입체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와 가까우면 친윤계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이준석 괜히 뭐니 하면은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함부로 강대식 의원이 뭐 탈유승민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조금 제 생각에도 어차피 그 친윤 세력이 함께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소리 내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뭐 천하람 변호사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번에 같이 싸운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등등 다들 이제 다음 총선에는 뭐 100% 출마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 근데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공천. 저거는 별로 미리부터 걱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슬슬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뭐 걱정을 한다고 어떻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 공천을 가지고 협박하고 뭐 본인들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보통 국민들이 보시기에 비호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먼저 잘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괜히 지금 저희가 뭐 그런 거 걱정해가지고 끌려다니면 그러면 사람 진짜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이도저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뭐 충성한다 그래가지고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공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일부러 뻗대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좀 그래도 적절한 수준으로 또 도울 때는 돕고 또 민심을 전할 때는 견제의 목소리도 전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하람 변호사 계속 전남 순천에서 정치하실 거잖아요, 지역구. 네네. 뭐 대구로 뭐 옮긴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제가 이제 요번에 전당대회 치르면서 제가 고향이 대구고 대구에 연고가 있는 게 참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수 정당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대구 쪽과 인연은 잘 이어가겠지만 당장 대구로 가고 뭐 이럴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럼 이번 총선에서도 순천으로 나오시는 거고? 네네, 그러세요. 순천에서 출마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여기서 후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참 궁금해요. 그 노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뭐 안철수 의원과 뭐 붙이느니 뭐 경선시키는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정치인을 참 뭐랄까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출마의 칼자루를 지금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쥐고 있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뭐 본인 일이야 본인이 풀어갈 테니까. 근데 거기도 뭐 끌려다니지 않겠다, 뭐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소속으로라도 공천 못 받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일 정상회담 지금 아마 한참 아까 시작을 했고 글쎄요 지금 끝났는지 확인이 지금 제가 못했는데 자 오늘 방일 외교 이 방향성하고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내줬잖아요. 네. 많이 내줬는데 이번에 뭘 얻을 수 있을까? 성과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방향성과 속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드렸고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넘는 것들을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있으시다라는 것도 저도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방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것을 그러면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출 규제를 푸는 걸 넘어서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로 복귀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기대를 했는데 당장 그거는 안 된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일본으로부터의 최소한의 어떤 양보 내지는 참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핵심적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만약에 뭐 후쿠시마 농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양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집권 여당이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기가 쉽지 않겠다는 걱정들을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강제징용 관련된 일본 측의 양보,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야시 외무상도 강제징용이란 것 자체가 없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강제징용. 사실은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보면 일본 국내 언론들의 보도들도 보면 한국 측에서 사실은 굉장히 통큰 어떤 제스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호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도 일부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은 어떤 뭔가 제스처가 나오느냐 일단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제3자 변제안까지 내놨는데 여기다가 구상권 청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나면은 구상금을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 측에서 참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3자 변제를 하고 나서 또 일본 기업에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또 돌고 도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 안 하겠다라는 원칙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이 이제 일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로서도 구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서로 원만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좋을 것인데, 그렇죠. 일본 기업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공식화되지 않고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외교 전략상으로 적절하냐, 그런 부분들은 뭐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임희애 의원도 얘기를 하는데, 이 구상권이라는 거, 이거 주장이 그 당사자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신 물러준 우리 그 왜 국내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서 청구를 하는 건데 왜 대통령이 이런 게 없을 것이다 하고 확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일단은 싶은데요. 아마도 이런 어떤 제3자 면제를 하는 취지 자체가 이런 어떤 과거의 문제들을 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제 완결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완결적으로 해결하자, 뭐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말자, 원론적으로는 뭐 다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을 할 때 우리만 이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서만 계속 꺼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가해자는 당연히 침략자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외교 당국이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1분만요. 그 한미일 뭐 이렇게 뭐 사이 좋아지고 교류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만은 이거 이렇게 하다 군사 동맹까지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요. 한미일 3국 군사 동맹,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현재 단계에서는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과 지소미아 정도를 복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매개체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군사동맹 한다? 그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